오늘은 불교와 힐링이라는 섹션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런 이제 명상, 힐링, 화두, 또 비파사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쨌든 질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하겠습니다. 이제 힐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힐링은 이제 치료하는 거.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드는 느낌은 좀 뭔가 편안한 것, 좀 사람이 릴렉스해지는 것, 뭔가 좀 이렇게 숲속에서 막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서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뭐 따뜻한 욕조에 뭐 꽃 막 있고 막 향 피우고 이런 그런 느낌들을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명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 마음 다스리기 이론적인 부분을 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 좀 실전적 지침을 위한 베이스 같은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제가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없어가지고 그냥 저도 비파사나 수행은 책 보고 그냥 이렇게 내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비파사나 부분은 그냥 제가 아는 수준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리 아시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두 참선하는 거. 그거는 사실 이건 이제 실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이론으로 백날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한 6년 정도 선방을 다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는 천일 기도를 한번 했고, 3년 정도. 100일 기도. 원래는 이제 그냥 성광석 가는 전에 기도 스님이 없다고 와서 살라고 해서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천일 기도를 하는 스님이 온다고 그냥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놨더라고요. 가기 전에. 그래서 나는 졸지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성광석 가는 데에서 천일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한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그래서 뭐 성광석에서 소임 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기도는 천일 기도 한 번 하고 1년 기도 정도 한 번, 두어 번 했고 100일 기도 한 두세 차례 합치면은 한 10년 좀 넘게 이래저래 그냥 어떤 수행에만 좀 시간을 썼던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뭐 지금처럼 소임 살고 강원 다니고 뭐 이런 시간들이었고요. 그래서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마음 다스리기, 이제 불교와 힐링 이런 주제고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뭐 힐링이든 참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중요한 것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게 뭐냐 이걸 먼저 정리를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생각,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생각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일반적으로
불교라는 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느낌, 뭐 춥다, 바닥이 차다, 무릎이 시리다, 등이 간지럽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공부하기 싫어. 저 사람 또 왔네.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네. 뭐 이런 감정.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또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서 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가나, 걱정이 되네? 이런 이제, 나름대로 뭐 자기 생각, 뭐 가치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라고 해서 감정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이라는 말로 포괄해서 쓴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뭐 한 생각 일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느낌, 감정, 그 다음에 뭐 망상, 공상, 논리적인 사고, 자신의 어떤 견해, 가치관 다 포함하는 거다.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용어 정리. 이거 먼저 머릿속에 입력을 딱 해놓으시고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좀 이야기, 원래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합의사항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 생각이라고 하자. 이제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찰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찰나 같은 순간, 눈 깜빡할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을 말하는 인도의 시간 단위입니다. 찰나가. 그런데 이 찰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사실은 오늘 그 명상에 거짓말 좀 못하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찰나의 정의만 제대로 알아요. 찰나의 정의가 뭐냐? 이게 찰나입니다. 하나의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찰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뭐, 1시간은 60분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분은 뭐 60초다. 그럼 1분이라는 시간 단위는 60초라고 다른 시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찰나라는 시간 단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찰나는 한 생각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찰나라고 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한 찰나 동안에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몇 번 정도 할까요? 한 찰나 동안에? 응? 응? 아니, 생각을 몇 번 하네요. 한 찰나 동안에. 그렇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생각 한 번 하는 시간이 한 찰나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찰나가 몇 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입력해 놔야 됩니다. 생각 하나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시간을 한 찰나라고 하자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기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찰나에는 생각을 당연히 하나의 생각만 해요. 한 생각만. 왜냐? 그게 찰나의 정의니까. 그죠? 그게 찰나의 정의예요.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애를 혼내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막 다 우리 그 살림살이 하시는
보살님들 보면 동시에 다 하잖아요. 멀티태스킹.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한 찰나에 동시에 여러 생각을 막 하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찰나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TV 한번 보고 그 다음 찰나에는 청소기 한번 돌리고 그 다음 찰나에는 애 한번 혼내고 그 다음 찰나에는 뭐 전화통화하고 또 그 다음 찰나에 다시 TV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빠르게 바뀌니까 마치 각각이 동시에 진행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는 멀티타스킹 방법 중에서 이걸 타임 슬라이스 방식이라고 해요. 제 출가 전에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제 직업이었습니다. 이게 제 말이 맞습니다. 이 멀티타스킹 방법 중에 하나가 타임 슬라이싱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한 찰나에는 한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해도 사실은 한 찰나에는 한 가지만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거를 꼭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찰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났어,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미칠 지경이야. 참을 수가 없어. 그럼 보통 이 정도면 내가 아주 짧은 시간, 뭐 1초, 2초 화내는 게 아니죠. 5분, 10분, 심한 경우는 오전 내내, 더 심한 경우는 며칠 동안 내내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를, 화를 내가 다스리려면 결국은 찰나 단위로 화라는, 아까 내 생각은 말했죠. 머릿속에 일어난 모든 활동이 그걸 그냥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불교에서. 뭐 화도 하나의 감정이니까 생각이라는 넓은 표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찰나 단위에서 화라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여기 찰나 이렇게 생각이 찰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그 이어지는 연결고리만 끊어주면 그 뭐 화라는 감정, 뭐 슬프다는 감정, 이런 감정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핵심적인 포인트는 요겁니다. 찰나 연결되는 걸 끊어준다.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사실은 요 오늘은 요 첫 번째만 내용만 다 알아도 뒤에 거는 사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그럼 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즘 말하는 시간 단위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 현대과학에서 실험을 해보기를 인간이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은 한 16분의 1초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본인이 느끼기에 눈 깜짝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한 16분의 1초 정도다. 라고 뭐 실험에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저도 어디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찰나라는 시간 단위는 굳이 이거를 현대적인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하면 뭐 75분의 1초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닌 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찰나라는 게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딱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그만큼 1초 안에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최소한 수십 번의 생각을 한다. 1초면은 똑딱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안에 수십 번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5분 정도 화가 났다. 그럼 사실은 화라는 생각을 수천 번 한 거죠. 다스리기가 힘들죠. 찰나 단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만큼 찰나라는 시간 단위는 짧다.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단위보다 더 짧다. 최소한 16분의 1초보다는 짧아요. 더 짧습니다. 뭐 75분의 1초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불교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뇌신경학자라든가 의학자들이 신경생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신빙성이 있는데 불교 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가 볼 때는 별 신빙성은 없고 16분의 1초보다는 짧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단위보다 더 짧다. 찰나라는 순간은 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찰나로 한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생각을 하기 싫어도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내가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얼굴만 봐도 내 안에서 싫어하는 감정이 생겨요. 생각이. 제가 계속 말하는 생각은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조건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쨌든 생각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그 조건 중에 가장 큰 게 여기 이제 찰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그랬죠. 바로 직전 찰나의 생각. 이 조건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직전 찰나의 생각. 요거 명심하시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생각이라는 말의 의미하는 것. 찰나가 뭔지. 생각은 조건생 조건별이다. 생각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절대로 그거 아니다. 하는 거 일단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봅시다. 힐링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을 리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들어봤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 힐링을 하려면 내가 좀 힐링을 해야 되겠다. 하려면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키면 힐링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을 명확히 하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힐링하고 싶다고 할 때 내 마음이 화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힐링할 필요가 없죠. 뭔가 내 마음이 괴로울 때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짜증나거나 심심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이제 힐링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힐링의 대상을 명확하게 내가 타겟팅을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해보면 저 직장 상사만 보면 나는 짜증이 나. 이런 경우에 제가 이제 템플스테이 차담을 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항상 저한테 꼭 밖에서 템플 오기 전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오늘 템플 가서 주지 스님하고 차담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공부를 보자 라고 자기들끼리 그 입을 맞추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게 뭐냐 하면 직장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이야기는 꼭 물어봐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나는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일을 방해만 하고 내가 일한 순간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회사에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나는 화가 나, 짜증이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경우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니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괴로운 것은 화가 나서 괴로운 거다. 그러면 여기서 다스려야 되는 것은 당신 마음에 화가 난 감정, 그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은 화가 난 감정이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제어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힐링의 대상이 저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변화를 시키겠다. 저 사람이 원인이니까 변화를 시키겠다. 이게 아니고 힐링은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 감정이 힐링의 대상입니다. 슬프다, 기쁘다, 우울하다, 짜증난다, 심심하다, 불안하다 이런 감정이 힐링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내 이 감정은 저 사람이 나에게 준 거예요.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마치 감정이라는 게 어떤 뭐 돈이나 물건처럼 실체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서 감정을 받아서 내가 그 감정에 내가 빠져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감정을 안 주면 나는 그 감정에 빠지지 않는 거죠. 주면 빠지는 거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은 내가 예를 화가 났다. 화를 내는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화를 낸 거는 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찰나 이야기했죠. 찰나 순간에 화가 난다는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게 또 다음 찰나에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거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안과 밖을 구별해가지고 힐링을 해야 될 대상은 내 감정이다. 내 생각이다. 요거를 분명히 해야 돼요. 요거를 분명히 첫 번째. 요것만 제대로 해도 어느 정도 힐링이 됩니다. 스스로. 요것만.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누구 탓으로 많이 돌리잖아요. 그죠? 누구 탓으로 돌리죠. 본인은 인정 안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모든 템플에 오는 직장인들의 직장 상사는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한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화가 났는가? 자식 때문에 내가 너무 지금 걱정이 돼서 마음이 불안해. 자식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 안 돼요. 포인트는 여기 어떻게 내가 지금 화가 났다. 그럼 이 화가 난 상황을 내가 이거를 마치 그 풍경을 보고 그 풍경을 내가 묘사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하는 마음으로 내 화가 난 감정, 불안한 감정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 화가 났냐? 무엇 때문에 화가 났냐? 이거 따져봐야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원인을 찾아가면 그 원인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슬퍼요. 그죠? 제가 굳이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항상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인을 찾으러 가지 말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묘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아, 지금 내가 어떻게 화를 내는구나. 심장이 어떻게 빨리 뛰는구나. 이러이러하게 내가 불안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는구나. 라고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의 모습을 내가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주인공의 모습을 관찰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을 관찰해야 돼요. 묘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이게 힐링을 하려면 두 번째는 원인을 찾으러 가지 말고 그 생각을 묘사하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앞에 이제 찰나 이야기했잖아요. 생각은 조건생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서 제일 큰 거는 직전의 찰나다. 그래서 찰나 생각이 이어진다. 화라는 감정을 놓고 보면 직전 찰나에 화가 난 감정이 조건이 되어서 지금 찰나에 또 화가 나고 이것이 조건이 되어서 다음 찰나에 또 화가 나고 이게 마치 고리처럼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느끼기에 화가 난다. 화가 나서 못 참겠다. 이런 감정을 내가 느낄 정도가 되면 이미 내 안에서는 수천 찰나, 수천 번 화를 낸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돌이키기가 힘들죠. 그럼 보면 사라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힐링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죠. 생각은 찰나 생멸한다. 굳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각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입니다. 온, 오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날로그면 이게 하나로 그냥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는 건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찰나 생멸하고 또 이 전찰나가 조건이 되어서 또 생멸하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온, 오프 스위치가 계속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내가 요 다음 스위치를 안 올리면 되잖아. 그죠? 또 스위치를 안 올리면 되죠. 그게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본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했죠. 내 감정을 묘사를 해라. 그럼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 전 찰나의 생각을 묘사를 하고 있죠. 요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직전 찰나에 내가 화가 났어. 화라는 감정이 생겼다가 사라졌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바로 직전에 화가 났던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관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직전 찰나에 화가 조건이 되어서 지금 찰나에 또 화를 내는 것은 아니죠. 그럼 일단 한번 화는 끊어진 거죠. 이어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묘사를 하는 거는, 관찰한다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직전 찰나에 그 감정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라, 묘사를 해라.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내 일을 드라마를 보듯이 남의 일처럼 그렇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 찰나찰나 이어지는 게 끊어져요. 이 끊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그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조건이 약해지니까 점점점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윗바사나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보면 사라진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본다는 말은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의 직전 찰나의 생각을 내가 관찰한다. 그러니까 직전 찰나의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이어지지 않는다. 차단이 된다. 그래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울리네. 생각은 생각으로 몰아낸다. 내가 지금 화가 난다. 그러면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화가 더 나요. 그죠? 왜냐? 내가 지금 화가 난다. 여기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먼저 내가 화를 내야지. 그리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생각하려면 그 앞에 내가 화를 내야 돼. 화나는 감정에
연장선상에서 화나는 감정이 조건이 되어서 화내면 안 되는데라는 게 2차적인 생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론적으로는 화를 계속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 가장 효과적인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직전의 생각, 감정, 느낌을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이제 관찰한다는 표현이 시간적으로는 이미 그는 지나간 찰나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공간적으로 사고하니까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기억하는 거예요. 억념.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억념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기억한다. 직전 찰나의 생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직전 찰나의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 생각을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앞에 넘어갔네.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가? 따지지 말고, 내가 지금 화가 난 상태가 어떠한가를 묘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관찰하는 거고, 억량, 기억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난 상황을 그대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지금 화가 났다 하는 생각은 다른 생각, 어떤 생각? 관찰, 억령,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 이 지금 현재 찰나를 채우면 차단되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것은 이론이고, 이렇게 하려면, 실전에서 이렇게 하려면은 어느 정도 명상 수행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맨땅에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명상이나 화두 참선 수행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화가 난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더 화가 나고 전혀 다른 생각. 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같은 원리입니다. 묘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관찰하는 게. 이 관찰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다른 생각. 화가 난다. 그러면 어떤 사랑스러운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사실 효과가 있는 게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그 순간은 잊어.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이게 기억에 소환되니까 문제지만 어쨌든 그런 명상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이 원리 외곽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화내지 말아야지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평소에 그럼 제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전혀 다른 생각을 하려면은 이것도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훈련이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내가 화가 났으니까 즐거운 생각, 사랑스러운 생각, 우리 집에 귀여운 고양이를 생각해야지 아무리 체면을 걸어도 안 돼요. 지금 화가 너무 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마음에 빈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도록 그 빈자리를 만들려면 평소에 명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힐링의 법칙을 하나로 줄이면 명상을 해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명상, 참선, 선, 좌선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이야기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명상이라는 부분 얘기 있잖아요. 이제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했고 인도의 주류 사상이었던
고대 인도의 주류 사상이었던 바라문교에 대한 비판으로 불교가 나왔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고. 이제 그 힌두교. 고대에는 이름을 바라문교라고 했고, 요즘은 힌두교라고. 힌두교의 사상이 정립이 된 건 사실은 대승불교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이제 인도 철학사를 공부하면 나오는데, 그래서 한 서기 한 7세기, 8세기, 9세기 그때, 그전에는 우파니사드 사상 이런 게 그렇게 체계적이지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한 서기 7세기쯤 되면서 불교, 대승불교와 상당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상 체계가 아주 세련돼가지고 불교와 흡사하게 이제 체계가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가 수행의 요가 행파라고, 불교에서는 그 불교의 한 부류라고 이야기하고, 힌두교에서는 힌두교의 한 동파라고 이야기하는 분파가 이제 요가 행파라고 있어요. 요가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이 불완전하고 거짓된 나를 없애고 참나를 찾는다. 이거 불교 이야기잖아요. 이런 걸 주장하는 게 요가 행파인데, 요가 행파에서는 수행을 8단계로 나눕니다.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크게 보면 3단계입니다. 예비 단계, 하타 요가, 라자 요가. 얘를 나중에 이제 실습 때 요가를 하시겠지만은 수행을 하기 전에 먼저 예비 단계에서 불교로 말하면戒를 지키는 활동, 그런 거, 그 다음에 경전합설, 보행, 신에 대한 응신, 이게 불교로 말하면 신행생활, 예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1단계, 2단계에서는 그런 예비 단계를, 요거는 이제 예비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떤 하타 요가, 몸을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단계가 그 다음 단계. 3번째 단계에서부터 5번째까지. 아사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가, 뭐 비둘기 자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코브라 자세 막 그런 거. 이게 흔히 말하는 요가 자세. 그다음에 호흡 조절하는 거, 감각기관 조절하는 거, 이런 본격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몸을 만드는 게 2번째 단계. 3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이제 수행을 하는 단계. 그래서 우선 대상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사마타 수행이죠. 요 훈련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여기 나왔죠. 명상. 명상을 하면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가 행파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단계가 이제 삼매의 단계.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어떠한 잡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명상이라는 게 여기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굳이 넣은 것은, 명상은 빨리요, 그 자아나라고 읽어요. 요거는 이제 다아나라고 읽고, 자아나라는 빨리어에서 이 명상이라는 말, 이제 요 원래는 자아나라는 말을 소리 나는 그대로 중국어로 가져오면서 번역을 해서 선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선나, 자아나를 선나라고 번역을 했다가 2글자니까 중국 애들은 짧은 걸 좋아해요. 나자를 빼버리고 선. 그래서 자아나가 중국에 건너와서 선이 됐어요. 이 선 뒤에 이제 선 뒤에 고유할 정자를 붙여서 선정, 또 선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이제 이 선 앞에다 참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뭔가를 좀 이렇게 청구한다, 좀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참자를 붙이고, 같은 말입니다. 다. 선, 선정, 참선, 명상, 다 뿌리는 고대 인도의 산스크리트로는 다나, 팔리어로는 자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적어 놓은 것은,
명상과 참선은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참선하면 이제 동아시아 쪽, 중국, 우리나라 쪽으로 오면서 방식이 이제 조금 달라진 거고, 그지?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 차이만 있고 본질적으로는 같다. 뭐 명상이라고 해서 막 향 피워놓고 무슨 뭐옷 뿌려놓고 무슨 명상음악 듣고 이런 것만 명상이 아니다. 상당히 폭넓다. 명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포괄하는 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힐링을 하려면 결국은 명상 내지는 뭐 참선,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면은 내 마음을 힐링, 다스리는 게 힘들다. 그래서 마음 공부,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이 책이 이제 요 책이 이제 요거 참선요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근 스님이 이제 법문한 걸 모아놓은 책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게 여시한문에서 문구판으로 작게 나왔는데, 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책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참선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보통 서장을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근데 서장은 말 그대로 서장, 편지를 모아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참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이게 체계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 백일 법문 같은 것도 있는데 그건 또 너무 참선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가 광범위하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기가 힘들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참선요지 이 책이 참선을 이론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좀 마음 공부를, 마음 수행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 참선요지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비파사나 쪽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책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본이 그리 세상에 있다. 요거는 실제로 이제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 수행을 지도하는 스님과 문답한 걸 기록한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기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비파사나 수행하는 데 가서 지도를 받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개인적으로 익히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뭘 보든지 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리 공부하고 이런 수행 지침, 수행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책을 보는 거하고는 방식이 달라요. 도리는 이해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일단 외워야 돼.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잘못됐나? 내가 생각할 때 판단 기준을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됩니다. 내용이 길지가 않으니까. 수행이 지침이기 때문에 내용은 외울 정도로 많이 봐야 돼요. 이런 책들은 수십 번 봐야 됩니다. 수행 지침을 한두 번 보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면 책 덮고 나면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수행 지침은 외울 정도로 봐요. 어쨌든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사나 이야기는 사실 앞에 이야기한 힐링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거의 비파사나 관련된 이야기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테크닉적인 것들은 빠져 있는데 무엇을 관찰할 것인가, 관찰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들은 빠져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은 비슷해요.
그 신령의 법칙에서 이야기한 거고. 자, 이제 이 책에 보면 호은 스님이 이 참선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명심견성이다. 명심견성. 마음을 밝혀서 견성, 성품을 보는 것이다. 참선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보는 것이다. 라고 호은 스님이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본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참선은 그 목적이 성품을 보는 게 목적이고 성품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밝혀야 돼. 이게 조건이고 마음을 밝혀야지만이 성품을 볼 수 있다. 참선이 뭐다? 명심견성. 견성하면 성불. 견성성불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견성성불. 그래서 몇 가지만 하고 칩시다. 참선의 성결 조건은 마음을 밝히는 거다. 명심. 마음을 밝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내용은 여러분들과 나눠진 책자에 다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 뭐 호은 스님의 참선요지에 다 있으니까 굳이 막 안 적어도 됩니다. 마음을 밝힌다. 밝을 명자. 밝을 명자라는 게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은 기술이 발달해서 발달하면 지가 이렇게 이런 뭐 정부같이 지가 막 빛을 내는 걸 생각하는데 이럴 때는 반대로 생각해요. 뭔가를 내가 비춰가지고 그것을 환하게 보는 그런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됩니다.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지. 상상을 할 때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명심이다.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마음 안에 뭐 정구를 넣어가지고 마음이 빛을 바라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마음이라는 뭔가에다가 빛을 쫙 비춰가지고 이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속속들이 있는 그대로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본다. 이런 상태를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자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안다. 또렷하게 안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은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 마당에서 뭔 소리가 나요. 뭔 소린가 싶어서 마당에 나가서 보니까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그래서 프라시를 갖고 와서 딱 비추니까 멧돼지가 그냥 대웅전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이런 거죠. 명심이라는 거는 그냥 봤을 때는 멧돼지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프라시로 비추니까 멧돼지구나. 멧돼지가 새끼구나. 멧돼지가 세 마리구나. 이런 걸 이제 선명하게 밝게 비추니까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자가 나오면 선명하게 한다. 또렷하게 한다.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한다. 어렴풋하게 아는 게 아니고 대충 아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 잘못 아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한다.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은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밝히는 게 참선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요거를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조건이다.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때를 제거하는 거다. 아까랑 비슷하죠. 뭔가가 있는데 여기 위에 뭐가 막 묻어 있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세제 뿌리고 락스로 막 닦으니까 다 닦아내니까 이게 진주구나. 오염을 제거하니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죠. 오염을 제거하는. 이 마음의 오염이 뭐냐? 어떤 게 마음의 오염이냐? 호은 스님이 이제 망상과 집착이 우리 마음의 오염이다. 마음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곧 마음의 오염을 제거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곧 망상과 집착을 제거한다는 말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연을 씌워버린다 이런 뜻이다. 여기까지는 뭐 잘 이해가 되는데, 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좀 그렇죠. 이쪽 넘어가는 게 이게 갑자기 뭔 소리가? 요거만 이야기하고 싶시다. 모든 연을 씌워버린다. 이 때가 어디서 생기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연이라는 게 뭐냐? 인연 말하는. 참선할 때 우리가 모든 연을 신다 할 때 이 연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연 그러면은 사람들 간의 만남, 그 여자하고 내하고는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인연이 아니고, 인연은 만남이죠. 만남. 가장 기본적인 만남이 뭡니까?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고, 이거 가장 기본적인 만남이죠. 나와 내 아닌 것들이 만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만남, 인연이죠. 연. 그래서 참선에서 말하는 연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이 세계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설 맛보고, 피부로 촉감으로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인연을 맺는 거예요. 내 바깥의 세계와 내가. 이런 작용이 연인데, 이런 연을 씌워버린다. 즉, 인식작용을 중지하는 거죠. 중지. 인식작용을 수독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말이 이제 같은 말이죠. 내 밖의 것들과 내가 부딪히지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내 앞에 내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엄청 이쁜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가. 창밖으로. 나도 모르게 눈이 여자를 따라서 쫙 움직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 야 이쁘다. 내가 머리만 안 깎았으면 어떻게 좀 해볼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연이죠. 이게 나와 내 밖의 것이 만나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망상이든 집착이든 뭐가 됐든 뭔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 내 바깥에 있는 세계와 만나야 돼요. 그럼 좋은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만남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려면 마음의 오염을 제거해야 돼요. 마음의 오염을 제거한다는 말은 망상과 집착을 다 없애야 되고 망상과 집착을 다 없애려면 내 마음과 내 밖에 있는 세계가 연이다 부딪혀서 만나서 내 안에 생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들이 없어야지만이 내 마음의 오염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인을 보고 야 미인이구나 이쁘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괜찮죠. 근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엄청나게 배가 고픈데 속이 지금 일주일을 굶어서 텅텅 비었는데 지금 내 앞에 맛있는 게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지 그러니 그죠? 아 저게 먹을 게 있구나. 저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내가 먹는 행동을 취하고 그거를 먹고 그래야 내가 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죠? 식물인간이지, 식물인간. 아무 생각이 없어. 내 활동이 정지된 사람이지. 그럼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망상과 집착을 제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하되, 망상, 헛된 생각, 그릇된 생각, 집착,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내가 어떻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생각에. 내 마음,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쌓이면은, 내 마음이 어둡다. 어둡다. 밝지 못하다. 한문으로 하면, 밝지 못하다. 한문으로 하면, 무명. 무명에서 모든 번뇌가 나온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망상, 잘못된 생각, 어떤 집착, 끌려다니는,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그런 생각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것은 마치 오염된 것과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견성을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의 성품을, 본래 성품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망상과 집착을 털어내야 된다. 털어낸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뭐다? 굳이 말하자면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정견, 정사, 정업 뭡니까? 그렇지. 할 정도로 내가 생활을 해야지만이 참선의 성결 조건을 도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견성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벌써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일단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대부분은 망상이고 집착이니까 뭐 굳이 본인이 스스로 확인 안 해도 우리는 중생이니까 우리 생각은 대부분 망상이고 집착이니까 망상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참선의 성결조건이다. 오늘 아침에 내가 느낀 게 있는데 내가 이 비포를 아카데미에 갔는데 나도 모르게 파워포인트 실력이 매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갈수록 늘어나지 않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일이 많으니까 본문할 때는 말만 하면 되는데 만들어야 되고 어쨌든 다시 시작해 봅시다. 어쨌든 참선의 성결 조건은 마음을 밝히는 거다. 마음을 밝힌다는 말은 마음의 오염을 제거하는 거다. 오염을 제거한다는 것은 망상과 집착을 제거하는 거다. 망상과 집착을 제거한다는 말은 어떤 인연, 나와 내 밖의 것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인연들을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다. 근데 이 말의 이제 본래적인 의미는 올바른 생각,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보고, 이제 팔정도로 행하라는 말인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아직 초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액면 그대로 한 생각, 그런 망상과 집착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때가 없어지면 견성, 본래 성품을 볼 수 있다. 그것이 참선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호은 스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힐링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화가 나면 괴롭고, 슬프면 괴롭고, 우울하면 괴롭고, 즐거우면
안 괴로운데 즐거움이 지나고 나면 괴롭고, 심심하면 괴롭고, 괴로우니까 힐링을 해서 내 마음을 좀 다스리고 싶다. 이런 차원인데, 이제 참선은 그런 단순하게 내 마음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뭔가 좀 근원적인 뭔가를 추구하는 데 그 목적이 가 있다. 견성이라는 말에서 일단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마당에 잡초가 막 나요. 잡초가 막 나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내비도 그냥 뭐 지도 다 먹고 살라고 저러는데 이 게으른 사람,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미루다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 뽑죠. 그래놓고 이제 온 동네 방네 그냥 뭐 그냥 자기 티를 엄청 내잖아요. 우리 마당에 잡초로 다 뽑았어요. 친구들한테 그냥 막 엄청 큰일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더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제초제를 그냥 확 뿌려버리잖아요. 대신에 마당이 보기 싫죠.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선선할 때 잡초를 뽑는다라는 말을 다 시골 사람들은 아는데 도시 사람들은 그 말에 의미를 몰라. 저는 이제 우리 원사 스님 밑에서 혹독한 중노릇을 해가지고 잡초를 뽑는다는 말 뜻을 압니다. 이 한여름 때때 딱 원사 스님께서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있으면 저 마당에 잡초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불러요. 야, 니 저 잡초가 안 뽑고 뭐하냐. 그럼 그 땡볕에 가가지고 밀좀 모자 쓰고 쪼그리고 앉아서 그거 다 손을 뽑아야 돼요. 호미질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게 잡초 뽑는 거예요. 하나 일일이 다. 비 오고 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앉아가지고. 근데 그거를 부지런한 사람들은 아침 일찍 선선할 때 매일 그걸 항상 마당이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마당이 항상 깨끗해. 이건 이제 부지런한 사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생각은 처음부터 말했죠. 찰나 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는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조건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그게 이제 생각이고 우리 이 뇌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이 다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참선의 목적에서 말하는 그 견성이라고 할 때 이 성은 성품, 본래 성품을 말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뭔가 좀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결 조건에서 말하는 명심도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마음을 밝힌다라는 말은 마음을 보기 위해서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거거든요. 마음을 보기 위해 그 마음은 지금 이야기하는 생각하고는 다르다. 사실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거를 다른 범주로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다른 범주로 생각하면. 다 우리 뇌의 활동인데 다른 범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이해하기가 쉽다. 무슨 이야기냐? 이런 겁니다. 이제 주인과 손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명심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 할 때 그 성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성품을 볼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이 바로 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성품, 조사어록에서 흔히 하는 한 물건, 한 마음, 일심,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캐치하자. 비유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비유. 자, 이렇게 여관이 있어요, 여관. 여관집 주인은 여관에서 살죠. 그죠? 항상 여관에 있죠. 주인이니까. 손님은 객이니까 여관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죠. 물론 좀 오래 투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일주일, 뭐 한 달 있을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니죠. 왔다가 가죠. 왔다가 간다. 조건이 맞으면 왔다가, 조건이 바뀌면 가는 거죠. 뭡니까? 조건생, 조건면, 생각이죠. 생각은 손님과 같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 가나선을 이해를 하고자 할 때, 가나선에서 말하는 불성, 부처되는 자질, 뭐 부처의 성품, 나의 본래 자성,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요거를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하고 이거 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불교가 아니잖아. 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흔히 이거는 좀 불교학 내에서 열애장 사상은 불교가 아니야. 열애장이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게 이제 열애장 사상인데, 그거는 힌두교 아니냐. 예? 힌두교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이 후기 대중불교로 가면서 힌두교와 사상적으로 경계가 많이 애매해져요. 그게 이제 불교의 사상을 힌두교가 많이 가져가고 또 불교도 힌두교에서 많이 가지고 해서 서로 비슷해져요. 그래서 이런 불성이 나오고 열애장 사상이 나온 게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건 불교가 아니니까 그거는 힌두교야. 그렇게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할 때 제 마음을 그런 우리가 앞에 그 불교 역사할 때 힌두교 이야기할 때 브라만 이야기하고 아츠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주재하는 그 어떤 에너지 뭐 그런 게 있다. 너와 나의 경계가 없는 뭐 말로 표현되기 이전에 그 무엇이 상징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힌두교의 핵심 사상인데 그런 걸로 이 마음을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이 어떤 유일신,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연기실상의 세계다 라고 부처님은 비판을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마음이라고 읽고 어떤 브라흐만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 세계를 주재하는 어떤 에너지 같은 근원적인 힘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내용은 연기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기법으로 이해를 하면 너무나 막연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일단 접수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그 어떤 게 가장 근원적인 그 무엇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뭐 여기 저기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흑음과 티끌이라고도 비유를 합니다. 흑음과 티끌. 티끌이 아무리 티끌이 흑음 속에서 돌아다녀도 흑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죠. 티끌이 아무리 많아도 흑음이 뭐 비좁아지고 흑음이 더러워지고 그런 게 아니죠. 티끌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흑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티끌은 흑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티끌은 말 그대로 조건이 되면 티끌이 생겼다. 조건이 바뀌면 또 티끌이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은 이해를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 같은 거다. 허공은 티끌이 있건 없건, 티끌이 많건 작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가나선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을, 자성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는 번뇌인데 거친 번뇌다. 거친 번뇌라는 말은 우리가 수행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번뇌. 예를 들면 기쁘다, 슬프다, 우울하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심심하다, 이런 감정들. 내가 굳이 수행을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들이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는, 이거는 그야말로 수행을 해서 내가 고요한 마음이 그야말로 거울처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무의식에서도 느낄 수 없는, 예를 들면 내가 있다는 그런 생각. 그건 나는 항상 그걸 느끼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비유지만 길을 갔는데 누군가 뒤에서 내 뒤통수를 탁 때렸어. 그럼 순간적으로 우리는 놀라고 화나고 이런 반응을 본능적으로 하죠. 왜 그런 반응을 합니까?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 깊숙한 곳에 이 몸은 내라는 생각이 엄청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것이 뭐 고통을 동반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깊숙하게 무의식 속에 본능적인 수준에 박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이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우리가 선정이나 그런 수행을 통해서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서 관찰을 해보면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런 게 이제 미세한 건데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마음이라는 것은 연기실상으로 이해를 하자. 연기실상. 부처님이 발견한 연기실상의 세계. 부처님이 발견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브라흐마, 신이라고 뭔가가 존재한다고 말했던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기법으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걸 부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죠. 주체와 객체로 분별되었을 때, 저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건 나고, 저것은 카메라다. 주체, 객체, 주관, 객관. 이것은 나, 주관. 이렇게 말했을 때 나. 이 생각이 이제 요게 생각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주객미분, 주객으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말을 일단 좀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가나선에서 말하는 호원 스님이 이야기하는 명심견성, 견성성불 그 참선의 핵심을 우리는 일단 그 맥락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견성을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 돼. 그죠? 그건 수행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이제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이 참선 요지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참선의 목적은 이제 견성이다. 성품을 본다. 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한 마음,
뭐 연기실상의 세계, 박물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품입니다. 본래 자성, 그 표현은 뭐로 쓰는지 상관없어요. 요것을 보는 것이 참선의 목적이다. 이것이 뭐냐?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허은 스님이 말씀하시기는 누구나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내가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말로 표현하기 이전의 상태.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라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때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는 분별하기 이전의 상태. 분별하면 이미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고 주체와 객체로 나누어지고 존재와 존재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있는 세계로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이전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요거를 굳이 이제 좀 신격화해서 표현하면은 열애의 지혜와 득상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게 나의 본래 자성이라고 해서 내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나와 내 아닌 걸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근원적이지가 않죠. 이미 분별하니까. 그래서 나의 본래 자성은 곧 열애의 지혜와 득상이 그것은 나와 남의 구별을 넘어선 거예요. 분별하기 이전의 세계니까. 나와 남을 구별하기 이전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내 개인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본래 자성을 본다라는 게 내 본래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본래 성품 자체가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염기실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거는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선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염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뭔가를 내가 느끼고 경험하려면은 분별하고 언어로 표현해야만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연기실상의 세계,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어떤 형식으로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에 지배되어 살았구나. 어떤 생각? 내가 있다는 잘못된 생각. 그 생각만 깨트리면 지금까지 모든 생각들이 망상과 집착이 아니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나선이라는 것은 말을 그대로 풀이하자면은 볼간자, 그죠? 이게 손숫자잖아요, 그죠? 손숫자 밑에 뭡니까? 눈목자. 손이 눈 위에 이렇게 여기에 볼관점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게 뭐지? 간이 자세히 본다는 뜻이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빵꾸를 낼 정도로 그냥 자세히 보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 화두를 보는 화두를 간 뚫어지게 통찰하는 선 참선. 제가 아까 말했죠. 선, 참선, 선정, 명상. 표현은 다르지만 뿌리는 자나라고 하는 고대 이제 인도의 그 빨리어에서 나왔다. 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다. 가나선이라는 것은 화두를 보는 수행이 가나선이에요. 화두를 보는 수행. 화두가 뭐냐? 말 화자 대화할 때 머리도 말의 머리가 화두다. 또 그대로 그냥 풀이한 겁니다. 말의 머리. 말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 잘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단어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단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즉 언어가 들어와 있어야 돼. 말을 하려면 이미 언어화된 언어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세계를 나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그것이 이것은 무엇이다, 저것은 무엇이다, 이름 지어져야 되고 규정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분별을 하는 거지, 분별. 아, 이것은 캔이야, 저것은 고양이야.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의 머리는 곧 생각의 머리다. 생각은 제가 아까 계속 말했죠. 조건생, 조건멸이고, 손님이고, 짓거리고, 거친 못 내고, 그런 거라고 말했죠. 생각의 머리다. 마음법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말을 하려면 그게 이제 언어화돼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럼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마음법의 머리다. 이거는 조금 뭔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의 마음법은 정확한 불교 용어로 말하자면 일체예요, 일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름이 있는 모든 것. 이름이 있는 모든 것. 언어로 재구성된 세계. 이게 일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체하면 모든 것이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연기실상의 세계가 아니고 언어로 이름이 다 부여돼서 언어와 사유로 재구성된 세계가 일체예요. 여기서 마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부여된 모든 존재가 마음법이죠. 그래서 법은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의 진리고, 두 번째는 존재하는 것, 이름이 있는 것. 지금 이름이 없으면 그냥 그것, 저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이름을 붙이겠죠.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죠? 야, 저기 가서 그것 좀 갖고 와라. 그러면은 자식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저기 가서 그거를 갖고 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다 통하는 겁니다. 말의 머리고, 생각, 마음법은 다 통하는 겁니다. 어떤 세계? 분별되는 세계, 언어로 규정된 세계, 존재하는 세계. 존재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름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말, 생각, 마음법, 이런 것들. 그럼 이런 것들의 머리는 뭐냐? 이런 것들 이전의 세계란 말이잖아요. 그죠? 머리니까. 말의 머리니까 말 이전. 말 앞에. 그러니까 분별되기 이전. 요 앞에 말했죠. 나누어지기 이전. 연기실상의 세계. 그거죠. 그러니까 화두는 다시 말하면 연기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화두를 본다는 말은 연기실상의 세계를 본다는 말. 화두를 본다는 말. 앞에 말하고 똑같죠? 같고. 그죠? 다른 게 아닙니다. 화두라는 말을 풀어보면 그냥 연기실상의 세계예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말의 머리다, 생각의 머리다, 마음법의 머리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간허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실천적으로 보면 뭐냐? 마음을 본다는 것. 자, 여기서 마음은 뭡니까?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죠. 연기실상의 세계. 그죠? 분별되기 이전의 세계. 한 마음. 할 때 그 마음을 본다는 것은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본다는 것은 육신의 눈이 뭔가를 보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려면 결국 본다는 것은 어떤 뭔가에 부딪힌 빛이
내 눈의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그 시신경이 받아들인 것이 정보와 전기신호가 되어 내 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본다는 표현은 우리가 느낀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마음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지금 이 순간 말을 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문을 느낀다. 의문을 가지는 거하고 그 의문을 느끼는 거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게 뭐지? 이거는 의문이죠. 그죠? 이거는 의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말을 하고 있지? 근데 이거를 느끼는 거는 제가 제일 앞에 말했잖아요. 힐링의 법칙. 묘사를 해라. 전찰나의 것을 묘사를 해라. 그 의문이라는 생각을 관찰하는 거죠. 그게 의문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의문이 생겨야지 의문을 느끼는지 말든지 하겠죠. 이 화두가 힘든 게 뭐냐 하면 의문이 생기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 이제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두 중에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개는 불생이 없다. 어떤 이제 스님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만유 모든 세상 다 모든 존재는 불생이 있다고 하는데 개에게도 불생이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조주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화인이고 정말 내가 존경에 맞지 않는 스님이고 조주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고 조주 스님이 죽으라고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스님이 개가 불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존재는 불생이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조주 스님은 없다고 했을까? 여기 이제 어째서라는 그 의문이 딱 걸리는 거죠. 여기에서 왜 개는 불생이 없다고 했지? 네 발 달린 동물이라서 그런가? 인간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렇게 따지면은 분별하는 거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째서 거기에서 의문이 딱 드는 그 자리에서 막히는 거죠.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게 무자 화두로 되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건데 처음 선방 갔을 때 화두가 하도 안 들려가지고 그 이제 선방 가면 하루에 그냥 계속 10시간씩 계속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겹고 따분하고 오만 잡생각이 다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만 생각을 다 하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밖에 안 해요. 졸다가 망상치다가 졸다가 망상치다가 하다가 이런저런 망상을 치다가 방금 전에 말한 이제 무자 화두를 했는데 하도 안 들리니까 이제 갑자기 조주 스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120살까지 산 스님인데 관세음보살이 화신이라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화두도 많이 만들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날 듯 말 듯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날 듯 말 듯 하는데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상태에서는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나요? 나 근데 배고픈데 걔는 지금 이런 생각 안 들죠. 이게 분명히 그 생각이 날 것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 안 떨어져요. 이게 분명히 알아. 근데 말을 하려고 하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얼마나 답답해.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게 의문,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게 이런 상태예요. 그게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는 게 그냥 이건가? 저건가?
따지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평상시에 하루 종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가벼운 의심을 미세하게 이어나간다. 의문을 느끼라고 말했죠. 의심을 하고 그 의심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관찰하는 그 상태가 지속을 하다가 또 의심이 약해지면 다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게 누구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이게 뭐지? 라고 의심을 다시 일으키고 그 의심을 다시 관찰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 나가는 게 화두 참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써요. 원래는 이제 요 말을 많이 씁니다. 독으로 독을 물리친다. 화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공안과 화두를 구별을 해요. 그 우리 책에 그 자료집에 나옵니다.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 시대의 행정문서를 공안이라고 부른다. 권위 있는 문서. 예,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말에는 틀린 게 없어야 되는데 왜 어째서 걔는 불생이 없다고 했을까? 했을 때 그 일은 이제 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걔는 불생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 요것이 공안이고 화두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생각의 머리, 말의 머리, 왕법의 머리, 연기실상의 세계 일심 그게 이제 화두예요. 그게 화두.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데 그냥 우리가 같이 씁니다. 근데 구별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공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공안이 주는 그 의심으로서 이것도 하나의 그 생각이니까 망상이죠. 생각. 깨닫기 전에 하는 생각은 다 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그 독으로 다른 독, 다른 망상, 다른 잡생각이 일어나는 걸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독으로 독을 물리친다. 이런 말을 하고 같은 말로 의심이라는 하나의 생각으로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쳐내는 거죠. 어떻게? 아까 말했듯이 직전 찰나의 생각, 감정, 의심을 관찰하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하나의 생각을 계속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한 게 의심이죠. 그것도 가벼운 의심. 의심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조주 스님 이름이 생각 아니고 미치고 펄쩍 뛰겠네요. 이거는 강한 의심이고 이렇게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죠? 가벼운 의심, 살짝 의심이 드는 정도로 해야 이것이 계속 이어지죠. 그런 의심을 관찰하는 그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함으로 이제다라. 이치로서 사. 어떤 활동, 현상을 제거한다, 제어한다. 그런 말이에요. 요 설명이 여기 나오죠. 어떤 이해나 수행법으로, 예를 들면 공안으로 마음이 경계에 반연하는 것을 제어한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내 마음이, 내가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접하는 것, 접촉하는 것들, 나의 대상, 내 인식의 대상이 경계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연한다, 인연을 맺는다, 만난다. 내가 뭔가가 있어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안이라든가 화두 같은 걸로 해서 다른 잡생각이 드는 것을 차단을 한다.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차단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차단하는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 고요한 상태, 적정한 상태,
적적한 상태에 도달한다. 그 상태에 가야 비로소 견성을 할 수 있다.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여기 이제 이 책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개성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봤는데 저 뒤에 보면 81페이지에 보면 개성이 하나 나옵니다. 개성 찾았습니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왔으니 사방을 돌아봐도 끝이 없구나. 고요히 앉았으니 아무도 모르고 외로운 달만 찬샘에 비치네. 샘 가운데는 달도 없으니 달은 푸른 하늘 가운데네. 이 노래 한 곡 불러보지만 노래 속에 있는 것은 선이 아니네. 이게 이제 한산대사의 개성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참선요지에서 호은 스님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아주 가나선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일 처음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랐으니 사방을 돌아봐도 끝이 없구나. 요거는 이제 여기 뒤에 뭐 설명이 나오지만 내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을 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사방이 탁 트인 그런, 그래서 사방을 돌아봐도 끝이 없구나. 내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서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고요히 앉았으니 아무도 모르고 외로운 달만 찬샘에 비치네. 달이 샘에 달이 비치는데, 그러면은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하나 있고, 샘에 샘물에 비치는 달이 하나 있고, 달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달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중생들이 보는 달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 아니고 샘에 비친다. 이걸 우리 중생들은 보고 있다. 우리가 분별하는 세계, 언어로 규정된 세계, 말로 표현되는 세계, 주객으로 나누어진 세계. 그것은 마치 샘에 비친 달 그림자와 똑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샘 가운데는 달도 없으니 달은 푸른 하늘 가운데 있네. 연기실상의 세계는 이 샘에 비친 이 달 그림자가 아니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저게 연기실상의 세계다. 근데 중생들은 이걸 보고 달이 아름답다고 그러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보니까 저 달이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죠. 노래 한 곡 불러보지만 노래 속에 있는 것은 선이 아니네. 말로 하는 것은 노래나 말이나 같은 거지. 말로 하는 것은 사실은 저 하늘에 있는 달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게 이제 선이 아니다. 내가 수행으로 참선으로 우리가 도달한 그런 경지가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할 방법은 그래서 말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로 하긴 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가나선이라는 것, 이 수행이라는 것, 대충 이런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수행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이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내 마음을 밝혀서 내 망상과 집착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연기실상의 세계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다. 그래서 직지인심 경성성불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는 곧바로 마음을 가리켰는데, 이 마음은 생각이 아니고 연기실상의 세계, 그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요건 이제 대충 명상, 참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 그대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들만 했습니다. 예, 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안심인명의 안심인명. 안심인명. 네. 안심인명. 갑자기 물어보니까 글쎄요. 그러면 저도 다시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게 뭐 많이 나오는 말인데 안심인명. 네, 그러면 안심인명이 뜻을 조금 말고 내 마음에서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 게 기본적인 맥락은 지금 이야기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신과 명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저는 이제 디테일한 걸 찾아봐야 알 것 같고 기본적인 맥락은 뭐 지금 이야기한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심인명, 뭐 정법 안장 막 그런 이야기 하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건 봐야지 합니다. 작은 얘기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네. 자등명, 법등명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자등명, 법등명은 그거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다. 뭐 자등명, 법등명하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문으로 이제 등불로 번역한 게 요게 이제 요즘은 요거를 이제 그 등불이 아니고 피난처, 섬 그런 쪽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 게 더 올바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불이라는 그 번역도 할 수도 있고 피난처, 뭐 섬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섬으로 하는 게 더 올바르다 라고 요즘은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자신을 피난처로 삼고 법을 피난처로 삼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가 불교 수행을 할 때 남의 이야기, 남이 뭐 어떻게 하는가에 휘둘리지 말고 네 자신이 중심을 잡고 네 스스로를 피난처로 삼고 이처로 삼고 내가 이야기한 내가 이 평생을 설파한 이 불법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서 공부를 해라. 이런 이야기에 이제 그 맥락에 이제 깔려 있는 거는 나는 이제 이번 생에서는 이 육신은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내를 뭐 신적으로 받들어 모시지 말고 나는 죽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남긴 내가 발견한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수행해라.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요즘은 올바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마음에서 마지막이 연기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기실상에 대해 좀. 연기실상이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펜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걸 펜이라고 해요. 펜. 우리는 그냥 이걸 뭐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이걸 이제 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름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럼 이름을 부여한다는 말은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펜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펜이라는 정보, 펜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보니까 이 뭔가를 우리는 펜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펜에 대한 정보, 펜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본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고 연기실상의 세계는 그거 말고
실제 뭔가, 여기 이렇게 뭔가가 사실 있다라는 표현도 쓰면 안 되죠. 있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걸 또 같이 병행하는 거니까, 여기 뭔가가, 어쨌든 편의상 있어요. 이거는 편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라고 말하면 이것과 다른 것이 나누어지니까, 이 연기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뭔가가 나는 지금 구별을 하는데, 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 얽히고 설쳐 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페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는 얽히고 설쳐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만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기실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것과 저것이 있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 관계만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조건으로서 상호관계하는 그런 것들만이 있고 뭔가가 있고 이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분별 이전의 세계. 그렇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처님은 연기실상이라는 세계로 표현을 한 거고, 그걸 이제 힌두교나 열애장 사상이나 그런 쪽에서는 그냥 일심, 뭐 한마음, 한 물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힌두교 쪽에서는 그걸 이제 브라흐만 신적인 존재로 표현을 한 거죠. 이제 부처님은 여기에 존재성을 부여하고 신적인 어떤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을 한 거죠. 그런 게 아니다. 관계들만이 얽히고 섞여 있을 뿐이다. 마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인드라망을 이야기하자니 건물처럼 건물이라는 게 서로 이제 얽히고 섞인 것만 막 있지 건물과 건물이 교차하는 특정 지점에 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건물들이 서로 막 실들이 얽히고 섞여 있을 뿐이지 각각의 얽히는 그 교차 지점에 뭔가 있어가지고 그 교차 지점끼리 서로 뭔가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얽히고 설쳐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은 막 얽히고 설킨 게 막 뭉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게 보이고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연기실상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막 복잡하게 얽혀 설켜 있는 부분은 마치 우리가 보기에 페인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고 우리 눈에 여기에 사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변화할 수밖에 없다. 얽히고 설킨 거니까 이게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이 수시로 변화하니까 이것이 고정된 사과의 모습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사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사과가 썩었네 사과가 변했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라고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브라흐만이라든가 일심 이런 거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좀 우리가 피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에너지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게 피부적으로 이해하기 빠른 에너지,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전기를. 그죠? 근데 누군가는 전기가 왜 눈으로 못 보냐 번개가 치면은 막 그거 전기 아니냐 그거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건 광자를 보는 것이고 전기 에너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자체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없다고도 말 못하잖아요. 이런 좀 느낌으로 이제 어떤 그런 일심이라든가 한마음, 브라흐만 사실은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는 브라흐만 일심하고 다른 거다라고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말을 하지만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같다고 해서 그게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연기실상은 그 에너지의 모습이 어떠하냐. 날 이야기할 때 부처님은 워낙 소행이 출중해가지고 그 에너지의 실상을 파헤친 분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뭐 이런 힌두교나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것 같다까지는 간파를 했는데, 그 에너지의 실상은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실상까지도 파악을 해서 어쨌든 당신의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12연기예요. 사실은 다른 거 뭐 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이야기해서 설명하면 대충 되는데, 12연기는 그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뭐 이렇게 대성불교 중에서도 이제 초기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게 다르고 뒤에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12연기고, 또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뭐 제가 대충 말한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다른 텍스트를 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다른 또 질문이 없으면 제가 또 깜빡할 뻔했는데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이 5월 7일 맞죠? 4월 30일은 문화답사 가는 날이고, 그죠? 그 다음 주 일요일이 5월 7일인가 그래요. 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정신사에서 일요법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요법회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그 전에 일요법회를 코로나 전에 좀 하다가 중단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요번에 이제 이 불교 아카데미도 하면서 또 그래도 새로운 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5월 7일부터 오후 2시에 일요법회를 합니다. 법회 진행은 뭐 매주 하는데 이걸 뭐 심플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칠정례하고 예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수행 실습하겠지만 수행 중에 이제 연불하는 거, 기도, 연불하고 참선하고 해서 대략 1시간 안에 대충 끝낼 수 있는, 수요법회는 108회를 하는데 일요법회는 안 합니다. 매번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힘들어서 108회 안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일요법회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일요일날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가지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차담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100% 장담은 못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항상 프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